여기 한 기자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레전드 작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一体どうやってこんなとんでもない傑作を生み出せたんですか。もともと計画していたんですか。ああ、いえ、そんな。この作品一つでものすごいお金を得ました。まさに前代未聞の成果です。どこでアイデアを得たんですか。 작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ただのアルバイトでした。アルバイト。19歳の時、パソコンルームでバイトをしていたんですが、急に誰かがドアを蹴り開けて入ってきたんです。その瞬間、体が凍りつきました。その人の目を見たんですけど、正気じゃなかった。そして僕を狂ったように殴り始めたんです。全然聞いてくれなかった。完全に酔っ払っていたんです。あの時僕が感じたのは、言葉が全く通じない人間に力で踏みにじられる時の原発的な恐怖でした。じゃあその時作ったのが。はい、進撃の巨人です。 안녕하세요, 분석자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진격거 작가의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장면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던 23살의 무명 만화가 이사야마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진격의 거인을 완성해 1억 부가 넘게 팔리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근데 이런 번뜩임 우리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아이디어 내야지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다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빡 멍하니 있다가 이거다. 이럴 때 흔히 영감이 왔다 라고 표현하죠. 영감은 예술가뿐 아니라 사업가, 회사원, 요식업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잡은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죠. 전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대체 영감의 정체가 뭐지?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걸까? 이걸 알기만 하면 나만의 아이디어를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감이 찾아온 수십 건의 사례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감이 완전히 막혀버려 4개월이나 지체됐지만 덕분에 영감이 막히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전부 파헤칠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감의 정체가 뭔지, 왜 들어오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오는지를 풀어내고 정리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이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시작해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래퍼 지코.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순식간에 노래 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멜론 주간 차트 기준 20주 연속 탑 100을 유지하며 블락비가 아닌 프로듀서 지코로서의 실력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영감은 단순한 아이디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질적 차이를 보여주죠. 그래서인지 사전적 의미도 신의 계시를 받은 느낌이라고 나옵니다. 즉 일반적인 생각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다음 주까지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볼게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도 모두 다릅니다.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짜여진 생각이 있고 떠오르는 순간 바로 이거야 라는 강력한 확신이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감은 바로 이 세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안 만들기, 프로포즈하기, 유튜브 영상 찍기 등등 우리가 풀어야 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마치 정답을 모른 채 조각만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퍼즐은 다르죠. 애초에 정답이란 게 있고 거기에 맞는 조각도 정확한 개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답이 없고 남의 조각, 내 조각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조각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들만 가지고 스스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야 해요. 마치 유튜브 채널 하나를 만들 때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어디서 보고 듣고 참고하고 배운 것들을 전부 끌어와서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요. 일반적인 퍼즐은 딱 맞는 조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명이 풀면 모두 똑같은 100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가진 조각에 따라 그림이 달라져요. 똑같이 하늘 그림을 완성한다고 해도 어두운 조각이 많은 사람은 밤하늘을 완성하고 밝은 조각이 많은 사람은 아침 하늘을 완성하는 것처럼 모두 똑같은 운동 채널을 만들더라도 천차만별의 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영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 퍼즐을 시작하면 그저 있는 조각들을 전부 꺼내서 올려봅니다. 하지만 조각이 너무 다양해서 대체 이걸로 무슨 그림을 만들어야 하지? 하면서 감이 전혀 안 잡히죠. 이렇게 조각은 많은데 전체 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퍼즐 맞추기의 첫 번째 구상 단계입니다. 소재는 많은데 아직 주제가 없는 거죠. 마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참교육 콘텐츠를 해볼까? 레고 조립? 영화 리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떠올려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단계. 그러다가 뒤죽박죽인 조각들 사이에서 이거 그림으로 만들면 되겠는데? 하고 하나의 그림 후보가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조각들 속에서 하나의 형태를 발견하는 단계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준비할 때 그래 참교육이나 영화 리뷰보다는 레고 조립을 꾸준히 했으니까 레고 채널을 만드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소재를 넘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 특별할 게 없이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뻔한 그림이 나오거나 조각을 막 섞어 쓰다 보니 결이 안 맞아서 부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오게 되죠. 마치 유튜브에는 나와 비슷한 레고 채널이 너무 많고 만들기 채널 1황인 사나고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지만 안녕하세요, 사나고입니다. 내가 하니까 그 맛이 안 사는 것처럼요. 이 2단계까지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리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결과물은 다릅니다. 조각이 비는 것도 없고 결도 통일돼 있고 무엇보다 와 이건 저 사람밖에 못 만든다 싶은 그림이 나오죠. 마치 기획부터 결과물까지 완벽했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처럼요. 그럼 대체 그 사람들은 정답도 없고 조각도 뒤죽박죽인 삶의 퍼즐에서 어떻게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걸까요? 마치 답지를 보고 맞춘 것처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마지막 3단계, 영감 단계입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던 도중 어떤 조각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 순간 그 조각 하나에서 뻗어나가는 완벽한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와 그래 이거야 하면서 강력한 확신이 함께 밀려옵니다. 마치 그 퍼즐의 답지를 본 것처럼요. 앞서 사람마다 조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만들 수 있는 그림도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자신의 조각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림 형태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조각이 있다면 나만의 답지도 있는 셈이죠. 영감은 바로 그 나만의 답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디어도 결국 그림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레고 채널 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그림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럼 아이디어랑 영감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른 뒤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맞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맞춰보면 다른 조각에서 자꾸 걸려요. 레고 채널로 정했다고 해도 곧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근데 레고를 사야 되잖아. 돈은 어떡하지? 찍어보니까 노잼인데 편집을 어떻게 살리지? 즉 떠오르긴 했지만 확신 뒤에 의구심이 숨어있는 상태죠.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몸은 어딘가 미묘하게 거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똑같이 떠올렸다고 해보죠. 머리로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와 이거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함께 밀려오진 않잖아요. 화성 가는 건 멋있긴 한데 어떻게 가지? 우주선은? 과학 지식은? 돈은? 저는 경기도 화성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즉 아이디어는 떠올린다고 해도 내가 가진 조각들로는 만들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반면 영감은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답지가 떠오르는 거니까요. 내가 가진 조각들의 완성본이기 때문에 그저 어떤 조각을 어디에 놔야 할지 답지를 보면서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영감을 답지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Is it true that you thought of the theme, or that the theme of Terminator came to you in a dream? I was in Rome. I was broke. I had a high fever, and I was just having these weird dreams. And I had this image of this kind of chrome skeleton, death image coming out of a fire, kind of phoenix-like. And I just got up and sketched it, and it all sort of fell into place fairly quickly. Do you think From this fever dream came the idea for a movie, which was called Terminator, in my mind, even before a single word of the story was written down. Harry Potter came to me on a train in 1990. My circumstances then were that I was a single parent, recently divorced, very, very broke. I was sitting just staring out of the window and the idea just fell out of nowhere. It was Harry, this boy who didn't know he was a wizard. Then he got the letter that told him he had a place at wizard school. It was the purest stroke of inspiration I've ever had in my life. It chose me rather than me choosing it. I never sat down and thought, all right, let's try and write for children now. I had been writing since I was 6, but I had never been as excited about an idea as I was for this book.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영감이 떠오른 대다수 사람들은 검토 과정 없이 이거다 라는 강력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홈에 정확히 맞는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들어오는 것처럼 딱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것들, 관심 갖던 것들, 표현해온 것들이 전부 그 하나의 그림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이니까요. 이것은 마치 유튜브를 할 때 일반적인 레고 조립 채널이 아니라 보다 보면 굉장히 빡치는 영화 속 빌런들을 레고로 하나씩 조립한 다음 시원하게 부숴버리는 채널 이름은 대신 부셔드립니다. 단순히 레고 채널이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 성향, 감성, 취향이 딱 맞아떨어진 오직 나만의 채널을 떠올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좋다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예쁘고 잘생긴 이성을 만나는 느낌이라면 영감은
자신이 찾던 이상형을 발견한 느낌이죠. 정리하자면 영감은 떠오르는 순간 강력한 일치감이 느껴지는 나만의 아이디어이자 정답 없는 퍼즐판에서 문득 보이는 답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 퍼즐 답지는 어디서 찾는 걸까요? 영감을 불러오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풀어야 합니다. 바로 영감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착각이죠. 저 역시 진격과 작가가 취객을 만나서 두드려 맞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저런 경험을 해야 되나 하면서 외부적인 사건을 겪는 게 영감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퍼즐을 맞춰보지 않더라도 퍼즐의 답지가 세상 어딘가에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통째로 그걸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실제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禁ゲームのですね、アブラブオルタネイティブっていうゲームをやりまして、宇宙人が攻めてきて、人類が滅亡寸前、ロボットで戦うっていうゲームなんですけど、その追い詰められ方っていうのが尋常じゃなくて、そのゲームがこの、進撃の巨人の着想の元になってます。元々の発想の元はですね、地獄先生ヌーベイの人食いモナリザの回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モナリザが絵から出てきて、ガッと人を食べるんですよ。それが小学生の頃見てすごい怖くてですね。最初会った時から殺される時までずっと笑ってたりとか、表情はあるんですけど表情を変えないっていう。影響はあったと思いますね。何か追い詰められるほど面白い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僕が育った地元は四方をダムと盆地に囲まれていて、孤立した感じというか、ここから出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断絶感のある街だったんですよね。 느껴지셨나요?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진격의 거인의 핵심 재료가 됐습니다. 빈 퍼즐판에서 갑자기 답지가 떠오른 게 아니라 퍼즐판에 자신만의 조각을 이미 올려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취객을 만나자 그 조각들 사이에서 하나의 결을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취객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준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외부 사건 자체가 영감의 본질이었다면 취객한테 맞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감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미 자신만의 강렬한 느낌, 즉 자신의 조각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취객 사건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대에게 무참히 짓밟힐 때에 느껴지는 원초적인 공포라는 퍼즐의 배열 방식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외부 사건 속에 꽁꽁 숨어있는 답지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조각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이어지면서 전체 그림이 한 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즉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 강력한 일치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앞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치감을 이야기한 것도 남의 조각이 아닌 자신의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영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수십 가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영감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볼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넘버원 스케치 코미디 쇼박스 채널을 아시나요? 쇼박스가 알려지기 전 김원훈, 조진세, 엄지윤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나버렸고 이 때문에 긴급 컨텐츠 회의를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조진세 씨가 트름을 꺽 이걸 들은 엄지훈 씨가 우리 해야죠 라면서 상황극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원훈 씨는 이거 재밌는데? 그렇게 대본까지 술술 나와서 그날 바로 촬영에 완성한 영상이 바로 지금의 쇼박스를 있게 한 장기연의 시리즈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영화감독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 학생이었죠. 어느 날 밤 그는 온통 반짝이는 나무들과 밟을 때마다 빛이 일렁이는 이끼로 가득한 환상적인 숲이 꿈속에 펼쳐졌죠.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실제 그림이죠. 뭔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를 만든 영화감독입니다. 진격의 거인, 쇼박스, 아바타 그리고 수십 건의 사례들을 보면서 모두 다른 방식으로 영감이 찾아왔지만 대다수 공통된 세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면 이 조건들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어쩌면 찾지 못한 돌파구를 찾을지도 모르니까. 첫 번째, 내 조각을 찾기. 영감을 얻은 사람들은 남의 조각이 아니라 자신만의 퍼즐 조각을 사용했어요. 대한민국에 한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지금의 와이프 소개를 통해 부잣집에 과외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아득히 높은 대문과 초인종 소리, 전혀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인상 깊게 느끼게 되죠. 그게 영화로 표현된 것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그 밖에도 옛날에 한강을 걷다가 어떤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기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영화 괴물이죠. 그는 황금 종려상 수상소감에서 감독 마틴 니코세이지를 샤라웃하며 그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영감의 핵심이 자신만의 조각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 많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가진 건 전부 내 조각 아닌가? 대체 진짜 내 조각은 뭐지? 맞습니다. 사실 모두 내 조각이죠. 하지만 나만의 조각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조각이란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 조각들에는 경험, 생각, 가치관, 취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풀어보자면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난 이런 게 좋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나는 계속 이걸 하게 되지? 왜 나는 계속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지? 이 질문들 속에 내 조각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정확히 뭔지 애매합니다. 그럴 땐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는 걸 떠올려 보세요. 일본의 한 작가는 1년간 혼을 갈아서 만화 한 편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걸 본 친한 동료는 이게 맞나? 하는 의견을 냈고 그 작가 역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치아키라는 아이가 떠오릅니다. 아는 PD의 딸이었는데 여름마다 집에 놀러왔고 작가와 동료들 모두 그 아이를 무척 이뻐했죠.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아키를 위한 영화를 만들어 볼까? 그리고 장소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매우 좋아하던 목욕탕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나온 애니메이션이 바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지브리 설립자인 미야자키 하사오가 1년 동안 준비했던 작품은 굴뚝화가 린이라는 영화였어요. 60대 노인과 20대 소녀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간 보여줬던 지브리 특유의 느낌과는 다른 작품이었죠. 하지만 동료의 말을 듣고 치히로를 만들기로 했을 때는 전체 시나리오를 구상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퍼즐 조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만이 포착할 수 있는 고유한 느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그 느낌 하나가 압도적 결과물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쩌면 그건 내 조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각으로 퍼즐을 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진짜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필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PPT를 만들 때 어디서 듣기로는 목차부터 제대로 쓰는 게 정석이래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만들면 노잼일 거라는 느낌이 빡 올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내 느낌에는 그냥 목차에 아무 말이나 넣어서 초반에 집중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0.1초 만에 스쳐가는 나만의 느낌,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조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몰입 상태입니다. 사례의 대다수는 아주 풀고 싶은 한 가지 문제에 몰입된 상태였어요. 즉 어떤 퍼즐을 만들지 확실하게 정해놓은 거죠. 한 여자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기면증이 심해서 갑자기 쓰러지곤 하셨죠. 그리고 결국 자신도 아이를 낳다가 그만 유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되살리는 상상에 빠져 살면서 우울을 견뎌내던 중 친구들과 함께 별장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무서운 이야기를 한 편씩 지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꿈에서 시체가 어떤 전기 자극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셸리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운 좋게 꿈에서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릴 적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기면증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가 죽은 후로 매일마다 아이를 되살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갈바닉 등의 소생과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다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생명을 되살리고 싶다는 강력한 관심과 소망, 즉 자신만의 퍼즐 조각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조각들이 어떤 식으로 합쳐져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무서운 이야기를 한 편 만들어보자는 친구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메린이 이때 자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떠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즉 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과나무에서 중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픽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기록에는 그 당시 흑사병이 돌아서 아무것도 없는 시골 고향으로 도망쳤다. 2년간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고 실험 관찰 사색에만 몰두했다. 빛의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태양을 쳐다보다가 시력을 잃을 뻔하다. 1000쪽짜리 노트에 자신의 모든 발견을 적어나갔다 라고 써있어요. 그 결과 만유인력 발견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죠. 그냥 사과나무에서 낮잠이나 자던 한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감의 두 번째 단계는 한 가지 구체적 목표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건 어떤 퍼즐을 풀고 있는지 모른 채 마구잡이로 조각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역시 영감이 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3개월간 삽질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떠오르는 순간 강력한 일치감을 느끼는 탁월한 생각이라고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나니 그제서야 어떤 느낌으로 대본을 써야 할지가 감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선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에 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앞에서 우리는 영감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나의 조각, 그리고 또 하나는 풀고 싶은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조각도 있어요.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한 순간부터 저는 영감의 핵심이 일치감에서 찾아온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퍼즐판에 이미 저만의 조각을 올려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다가 완전히 다른 데에 꽂혀버렸어요. 블랙홀을 통해서 시공간을 휘어버리면 아주 먼 거리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면이었죠. 종이 위에 찍힌 두 점의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종이를 접어버리면 점이 맞닿으면서 거리가 엄청 가까워지는 것처럼요. 저는 영감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 비유를 영상에 꼭 쓰고 싶었어요. 그럼 영상이 진짜 멋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 3단계 같은 이름도 붙이고 그럴듯한 과학 논문도 찾아붙였습니다. 근데 대본이 정말 한 줄도 안 써졌어요. 쓰다가 없고 편집하다 꺼버리고 또 다시 붙잡았다가 막히고 이걸 4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쉬는 게 답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감을 얻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화장실에서 떠오르고 샤워하다가 떠오르고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쉬어야 되나 했어요. 그래서 일하다 쉬고 또 일하다 쉬고 산책도 해보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도 막혔습니다. 정말 완벽한 영감 막힘 상태였죠. 단순히 쉬는 걸로는 영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감이 찾아오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발견을 하면서 모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사례의 상당수가 자다가 영감을 얻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에디슨은 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무거운 쇠구슬을 쥔 채로 낮잠을 잤고 깜빡 졸아서 쇠구슬을 놓치는 순간 탕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비몽사몽한 상태로 다시 문제에 집중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실제로 국제학술지에서 비슷한 환경으로 실험을 했을 때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믿어버립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기억이나 느낌까지 모두 튀어나오죠. 이렇게 꿈속에선 이성이 느슨해지면서 나만의 진짜 느낌, 즉 나만의 조각을 마음껏 죽게 됩니다. 실제로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도 이런 방식으로 힌트를 얻었어요. 당시 화학자들은 모든 분자가 기차처럼 일자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소와 탄소가 고리로 연결된 기차 블럭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벤젠이라는 물질은 그렇게 일렬로 세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기차 칸은 있는데 고리가 부족한 셈이었죠. 그런데도 엄청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지? 하고 그 고민을 하면서 난로 앞에서 잠에 듭니다. 근데 꿈에서 뱀의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 꼭 일자로 서 있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둥글게 연결시키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그 꿈 덕분에 분자 구조의 비밀을 풀게 됩니다. 평소였다면 반드시 일렬기차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꿈속에서 이성이 잠시 비켜난 덕분에 직관적인 자신만의 느낌을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제서야 제가 왜 그렇게도 막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꿈에서 등 예기치 못하게 영감이 들어온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중요성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삽질했던 이유 역시 이 영상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퍼즐의 과정보다 결과물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되고 멋있어 보여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와 할 만한 게 나와야 할 것 같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인터스텔라 비유를 쓰면 영상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다는데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감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종이접기 비유를 고집했습니다. 내 조각을 올리지 않고 다른 조각을 올리면서 기다리니까 당연히 일치감이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이때 저는 결국 영감이 주는 일치감이 신의 계시 같은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중요성은 대체 어떻게 내려놓는 걸까요? 전 중요성을 내려놓기 위해 살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2차 대안 마련하기, 명상하기, 사람들과 나누기.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한 방법이에요. 사실 백날 내려놔라 해도 안 내려놔지잖아요. 진짜 이게 오지게 중요한데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대안을 2가지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의무감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과정을 즐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역시 어릴 적 취미가 서예였어요. 자신의 사업과 1도 연관이 없었지만 훗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애플의 타이포그래피로 발전하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일. 이 자체가 영감을 불러오는 3요소를 모두 충족합니다. 내가 온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 조각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재미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입하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낸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선빵맞기예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급대원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영상 하나 망한다고 뭐 누가 죽어요? 안 죽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라는 말의 뒤에는 숨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나는 뭐뭐가 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얼마나 등신 같을까? 이 뒷문장이 무서워서 중요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감정을 외면할수록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선빵을 맞는다는 건 이 뒷문장에 있는 모습을 허용해서 감정을 방출함으로써 중요성의 압력을 낮추는 거죠. 쉽게 말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 때 자포자기로 울고 나면 다음날 갑자기 확 활력이 생기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치 전시관에서 이런 미술작품이 있고 저런 미술작품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존재할 수는 있겠다. 근데 허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인생이 하면서 계속 저항감이 밀려들어와요. 이때 그 사건을 허용한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되길 물 떠놓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겪을 감정을 완전히 느끼라는 뜻입니다. 정글 속에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흙이 조금이라도 묻을까봐 아주 조심스러워지죠. 이게 중요성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빵을 맞는 건 그냥 흙탕물에 풍덩 빠져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되죠. 이 방법이 좋은 점은 빠르고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에서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한 상상 속에서 감정만 방출하는 거니까요. 전 이 영감을 대체 뭘로 비유를 해야 할까 하면서 대본이 완전히 막혔을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영상이 망했을 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걸 하나둘씩 허용해 갔죠. 망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글이 달릴 거고 나중에 내 삶은 이렇게 될 거고 정말 매우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금세 생각이 가벼워지면서 종이접기라는 비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다음날 바로 퍼즐이라는 핵심 비유를 떠올리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조건은 다 갖춰진 거예요. 몰입도 했고 내 조각도 썼고 중요성도 내려놨어요. 정확한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조각만 계속 올리면 언젠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딱 영감이 왔을 때 당장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즉시 기록한 뒤 엉망진창인 뼈대 한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감을 얻은 대다수는 전부 떠오른 즉시 행동했어요. 카메론은 깨자마자 편지지에 스케치를 하고, 메리 셸리는 이튿날 아침 바로 집필을 하고, 폴 맥카트니는 꿈에서 예스터데이를 떠올리고 즉시 피아노로 쳐봤어요. 영감은 갓 구운 파이와도 같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냈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1시간만 놔두면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영감도 같아요. 떠올랐을 때 바로 안 잡으면 나중에 볼 때 이게 왜 좋았지? 싶어집니다. 우리도 예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한참 지나 돌이켜보면 의욕이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 적 있잖아요. 엉망진창인 뼈대를 만든다는 건 그냥 대략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디어면 썸네일 제목까지만 만들어 보고, 사업 아이템이라면 이름은 뭐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지 한번 정리해 보고, 진로 관련이면 적어도 원데이 클래스까지는 신청을 해보는 거죠. 완벽한 블루베리 파이가 아니라 일단 블루베리 파이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영감이 들어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엄청난 재능러라고 생각했던 진격거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인터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방대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1분 안에 깔끔히 정리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취객을 만났던 진격거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의 어마무시한 위력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퍼즐 비유를 통해 영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답 없는 퍼즐판 위에서 문득 보이는 나만의 답지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엔 의구심이 숨어있지만 영감은 떠오르는 순간 이거다 싶은 강력한 일치감과 확신이 함께 찾아오는 생각이라는 점도 알아봤죠. 그리고 진격거 작가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 영감은 밖에서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조각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며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과 센가 치히로 사례를 통해 영감이 오기 위해선 먼저 남의 조각이 아니라 내 조각을 써야 한다는 점. 여기서 내 조각이란 내가 유독 끌리고 자꾸 보게 되고 생각만 해도 편해지는 나만의 고유한 느낌이라는 점도 알아봤죠. 프랑켄슈타인과 뉴턴의 사례를 통해 영감은 막연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고 싶은 한 가지 문제에 깊게 몰입하고 있을 때 더 잘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감이 완전히 막혀버린 경험에선 에디슨 등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꿈의 사례를 통해 힌트를 얻었죠. 영감 막힘의 이유는 높은 중요성 때문이며 중요성이 과정이 아닌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 내 조각을 버리게 만든다는 점. 이를 통해 결국 영감의 마지막 비밀은 중요성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이후 중요성을 내려놓는 2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며 의무감이 없는 일과 선빵 맞기를 통해 중요성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영감은 떠오른 순간 바로 기록하고 엉망이라도 일단 뼈대를 만들어 놔야 비로소 현실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영감이라고 불리는 퍼즐판의 답지는 중요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조각을 올렸을 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던 진격거 작가의 숨은 인터뷰에서 드러납니다. 작가는 어릴 적 만화를 그린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숨겼다고 하죠. 高校生の時描いていた漫画を机にそのまま置いておいたら父に見つかってしまって絶対になれないんだから漫画家なんて目指すなって叱られました。必死に隠してきたものだったのでエロ本が見つかるより何倍も恥ずかしかったですね。 그는 자신의 그림 실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自分が最初から漫画を描くに値しないが力だったみたいな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いたのが大きいですね。手伝ってくださってる方たちにも教えてもらってるというか自分が先生みたいな立場とはとても思えなかったです。 세계의 출판사의 원고를 들고 찾아갔을 때 두 곳에서 거절당했으며 자신을 받아준 곳을 발견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主要な出版社には3社ほど行かせてもらいました。もう半分漫画家にはな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は思ってまして、その中の上位に自分が食い込めるわけがないとずっと思ってましたので、その時の感想としてはかなり諦めモードというか自己評価低かったんで、この人大丈夫かなくらいの感じだったので、まさかそうなるとは自分で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 그런데 딱 하나 그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만의 느낌이죠. 正しい漫画を描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争いにとらわれていたんです。でももっとふざけていた方がいい加減なキャラクターの方が面白い。正しい漫画が必ずしも魅力的な漫画であるとは限らないんだと思ったんです。それからはふざけてやろうという争いで漫画を描いています。 신인 작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あ、自分の中にある変態性を隠さずに表現してほしいと思ってます。漫画を描きたいという時点で人としてどうかと思うんですよ。社会に知られたら生きていけないような得意な何かがあればそれこそ書くべきだと思います。 영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조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형편없다고, 그게 되겠냐고, 허무맹랑하다고 해도 나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절대로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높고 단단했던 세상의 벽을 완전히 부셔버릴 거인이 찾아올 때